62세의 작은 삼촌이 저희 집에 의탁하러 오셔서 2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남겨졌죠. 그 가방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작은 삼촌이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노년을 의탁하고 싶다는 삼촌의 부탁. 그저 혈육의 정으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때는 2003년 나라 전체가 IMF 외환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세상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늘 그대로였죠. 낡은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뽀얀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비포장도로, 뜨거운 여름 볕 아래 나른하게 엎드린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 제 이름은 김민준, 그의 나이 35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뼈가 녹는 듯한 땡볕과 살을 내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시골에서 일자리가 있고 처자식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일하고 낡아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살갗에 쩍 달라붙었고 온몸으로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죠. 자전거를 마당 한쪽에 세우는데 낯선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툇마루의 낡은 평상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빛바랜 카키색 작업복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손때 묻은 짙은 갈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꽤나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죠. 그 모습에선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지만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누구 집에 손님이 오면 온 동네가 다 알 정도인데 저희 집에 낯선이가 찾아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를 본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약간 머뭇거리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혹시 우리 칠성 형님 댁 큰아들 민준이 아닌가?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칠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명, 이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노인은 아버지를 알고 심지어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아랫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 쪽 친척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 막내셨고 위로 형님들이 6이나 계셨죠. 큰아버지와 멀리 사시는 몇몇 분들만 어렴풋이 알 뿐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울로 돈 벌러 떠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저의 작은 삼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노인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내 일세, 내가 내 작은 삼촌, 종수다. 내 아버지, 바로 및 동생이야. 작은 삼촌. 그 두 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종수. 아버지의 술주정 속에서나 가끔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타향을 떠돌던 삼촌.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막내 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건강은 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 삼촌을 오늘 이렇게 저희 집 문 앞에서 직접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작은 삼촌이세요? 아이고, 제가 전혀 몰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만 들었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삼촌. 어서요. 저는 삼촌의 앙상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벼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 방색 한 짜리 낡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엔 내세울 만한 것이라곤. 낡은 목재 탁자와 안방 중앙에 모셔둔 부모님의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저는 삼촌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드리며 여전히 얼떨떨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근데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 부부가 버스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삼촌은 찻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신 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번에 아예 들어오려고 왔다. 삼촌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칠성 형님이랑 형수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니? 네,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됐고요. 어머니도 5년 전에 아버지 따라가셨어요. 삼촌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당 앞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저는 무슨 말을 더 여쭤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히 삼촌의 지나온 세월을 들춰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삼촌은 저를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나이 올해 62이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처자식도 없이 혼자란다. 수십 년을 타향에서 떠돌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치는구나. 그래서 뿌리를 찾아 돌아왔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 늙은 삼촌, 내 아내와 함께 거두어 줄 수 있겠니? 삼촌의 부탁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얼굴도 모르고 살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 노후를 맡아달라고 하시다니. 저는 삼촌의 외롭고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가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동생, 피를 나눈 혈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을 형제간의 우애와 의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기댈 곳 하나 없이 조카를 찾아온 삼촌을 제가 어찌 매정하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집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삼촌은 제 친삼촌이시고 여긴 삼촌 집이기도 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저희 복이죠. 다만 집이 누추하고 좁아서 삼촌께서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제 말을 듣자 삼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삼촌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비바람 피할 잠자리와 하루 세끼 밥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정말이다. 너. 바로 그때 밭에서 일하던 아내 선희와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삼촌을 소개했습니다. 선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공손하게 삼촌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그 미소 뒤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고 아이들이 목욕하러 간 뒤에야 집안의 공기는 본격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 쓰시던 서쪽 작은 방을 삼촌의 임시 거처로 마련해드리자 삼촌은 피곤하셨는지 일찍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밖에는 저와 아내 단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저녁상을 치우며 일부러 소리를 내는 듯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분명 삼촌에 관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 정말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실 거래요? 저는 평상에 걸터앉아 묵묵히 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제게 시집 온 후로 단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밭으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돌아와 집 뒤 돼지우리를 돌보고 밤늦게서야 겨우 허리를 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걱정이 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기댈 친척도 돌아갈 집도 없으시다고. 우리 집에 의지하고 싶으시대.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모든 일 앞에서 계산하고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집 지금도 너무 벅차잖아요. 애들은 커가고 큰애는 내년에 고등학생인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인데 여기에 한 사람 더 늘어나면 우리 정말 감당 못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거칠어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 학비, 식비, 마을의 경조사비, 그리고 돼지 사료값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막노동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거의 아내가 가꾸는 밭, 몇 돼지와 돼지, 몇 마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입 하나 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삼촌 연세도 있으신데 나중에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약값이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여보, 이건 인정머리 없는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죠. 아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저 역시 어렴풋이 생각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의지할 곳을 청하던 삼촌의 외로운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 외면할 수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친조카인 저마저 거절한다면 이 넓은 세상에서 삼촌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 말 다 알아. 나도 걱정이 태산 같아. 하지만 선희야, 잘 생각해봐. 삼촌은 내 친삼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삼촌을 모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찌 삼촌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 있겠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볕에 그을린 뺨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가냘픈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물이 아까워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혈육 한 명을 거두는 일조차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러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도리인 거 알고 정인 거 알아요. 하지만 가난과 인정은 같이 갈 수가 없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여보.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촌은 밥을 반 공기도 채 드시지 않고 피곤하다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만 먹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어버린 밥상에는 저와 아내 단둘만 남았습니다. 선희의 걱정은 눈앞에 소박한 밥상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인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흙벽으로 지은 낡은 집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걱정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죠. 그럼에도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아버지는 늘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지 정이 없는 건 아니다. 형제는 팔다리와 같은 것이니 서로 감싸줘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이야, 나도 당신만큼 걱정돼.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 그때 우리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잖아. 내가 일 나간 사이에 옆집 팔복이네 아저씨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돈 빌려서 병원비 보태주셨잖아.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이웃사촌의 정이었지. 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내 친삼촌인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해. 저는 아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촌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 그 나이면 자식들 봉양받으며 편히 지내실 때인데 이제 혼자뿐이시잖아. 우리가 삼촌을 안 받아주면 삼촌은 남은 여생을 외롭게 보내시게 될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까 봐.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해.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덜 먹더라도 사람 사이의 정과 의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아버지께 들었던 삼촌의 예시이야기를 단편적으로나마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원래는 형제 중에 가장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았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는 이야기. 그저 팍팍한 세상살이에 밀려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지난 수십 년간 삼촌 역시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생을 겪었겠냐고 말입니다. 결국 삼촌이 돌아온 건 마지막 남은 핏줄의 온기를 찾아서 온 거야. 식구 하나 늘면 수저 하나, 밥그릇 하나 더 놓으면 돼. 우리가 나물에 보리밥 먹으면 삼촌도 같이 드시면 되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옛말에 집에 어른이 계시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어쩌면 삼촌의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복이 될지도 모르잖아. 아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아내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둠 속에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더는 반대 안 할게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이고 운명이라 생각할게요. 우리는 그저 도리를 다하며 살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요. 대신 당신 몸 상하지 않게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요.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국 아내의 따뜻한 마음과 정으로 삼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꽉 껴안으며 저를 이해해주고 짐을 나눠줘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아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상 위에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반찬들 외에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계란 프라이 한 접시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기력 보충하시라고 계란 좀 부쳤어요. 어르신들은 식사 잘 챙겨드려야 하니까. 아내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작은 삼촌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결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가족의 일원으로 말입니다. 아내가 마음을 연 후 저희 가족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의 존재가 조금 어색했지만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쓰시던 서쪽 방을 깨끗하게 치워 삼촌의 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새 돗자리를 깔고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삼촌의 짐은 정말 단출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 빛바랜 옷 몇 벌이 전부였죠. 삼촌은 옷을 조심스럽게 장롱에 정리하고 텅 빈 가방은 침대 밑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가방은 삼촌에게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인 듯 했습니다. 초반에 삼촌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주로 툇마루에 혼자 앉아 마당 앞 작은 텃밭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죠. 새로운 삶이 아직 낯설거나 혹은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사연을 품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삼촌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고 반듯했습니다. 식사 때면 늘 밥을 한 공기만 드셨고 아내가 반찬을 더 권해도 조용히 사양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늘 설거지를 하려 하셨지만 아내가 극구 말렸습니다. 삼촌은 집안의 어르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켜요? 편히 쉬세요. 다 저희가 할게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선 할아버지를 어색해했지만 삼촌의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막내 아들 녀석이 삼촌을 가장 잘 따랐습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삼촌 품에 파고들어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삼촌은 그저 말없이 들으며 온화한 미소와 함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삼촌의 눈빛에는 평온하고 따스한 행복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된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동네에서 자잘하게 집을 수리하는 집에 가서 품을 팔았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솟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온 가족의 새끼 식사는 물론 삼촌의 입맛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가 약해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매 끼니마다 삼촌을 위해 된장국을 따로 끓이거나 생선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물론 삶이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늘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에는 온 가족이 고구마나 감자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농사비료값, 돼지 사료값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왔죠. 그럴 때면 집안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삼촌도 집안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삼촌은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자신의 옷은 직접 빨아 널고 방돈을 깨끗하게 정돈하셨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면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나가 마당을 쓰셨죠. 삼촌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삼촌이 저희와 함께 산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삼촌의 존재는 이제 마당 구석의 감나무처럼 툇마루 앞에 호박넝쿨처럼 저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삼촌에게 가장 놀라고 존경스러웠던 점은 바로 삼촌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삼촌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고 반듯한 습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이웃집 수탈기 첫 울음을 울 때면 삼촌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 젊을 때 배우셨다는 체조를 하셨죠. 앙상한 몸으로
천천히 팔다리를 뻗고 심호흡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고요한 수행 같았습니다. 그 후엔 작은 주전자에 진한 녹차를 우리셨습니다.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를 손때 묻은 작은 닭이가 있었는데 뜨거운 물로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홀로 뜨거운 차를 마시며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삼촌의 모습은 어딘지 이 가난한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삼촌의 옷은 비록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삼촌의 방에 있는 얇은 이불은 늘 군대처럼 각을 잡아 개켜져 있었습니다. 삼촌은 제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몸 하나는 초라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다. 단정함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삼촌의 그런 생활 방식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을 따라 제 책상을 더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큰아들은 삼촌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의 침묵이었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과거에 대해, 아내와 자식에 대해, 그리고 떠돌았던 세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아픈 기억인 것처럼요. 가끔 삼촌이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삼촌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 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삼촌을 안타까워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삼촌이 혼자 너무 외로워 보여요. 우리가 한번 여쭤볼까요? 속갯말을 털어놓으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구나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는 법이야. 삼촌이 말씀하고 싶어지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삼촌을 잘 모셔서 여기가 정말 당신 집이라고 느끼게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삼촌의 조용한 존재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촌의 규칙적인 생활은 거리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우리 가족의 안정에 조용히 기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저희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연말은 늘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저는 설을 준비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고 아내 역시 곧 내다 팔아야 할 돼지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돼지들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싸늘한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 뒤편에서 막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급히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돼지우리 옆 미끄러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팔을 감싸쥔 채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옆에는 돼지 사료통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막내가 울며 엄마를 흔들고 있었고 다른 두 아이는 겁에 질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발을 헛디뎠는데 팔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아내의 오른팔을 보니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것이 누가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두 손이 모든 것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게 되다니. 앞으로 닥쳐올 날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보건소에 가야 해.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읍내 병원까지는
거의 5km나 되는 거리였고 비 때문에 길은 진창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없는 형편에 이런 날씨에 아내를 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삼촌이 집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상황을 본 삼촌의 침착한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삼촌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촌은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구나. 당장 부목을 대고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안 돼. 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서 집에 가서 곧은 나뭇가지 2개랑 깨끗한 천 좀 가져오너라. 서둘러. 저는 지시를 받은 사람처럼 황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삼촌은 아이들을 달래고 큰애에게는 엄마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삼촌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대처에 혼란스럽던 분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제가 부목 재료를 가져오자 삼촌은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팔에 부목을 대 상처를 고정시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단호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 아내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장님 댁 트럭이라도 빌려야겠구나. 아니, 그보다 내가 이장님 댁 아들 오토바이를 빌려오마. 너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거라. 금방 다녀올 테니. 삼촌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앙상한 몸으로 굵어지는 빗줄기를 뚫고 달려가셨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사라지는 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제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늙고 약한 삼촌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족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그 불행 속에서 저는 삼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말대로 낡은 손수레에 두꺼운 이불을 깔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은 이장님 댁아들인 건장한 청년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청년은 저희를 보자마자 두말 없이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가 아내를 뒤에서 부축해 앉았고 삼촌은 제 손에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비상금이다. 아내 병원비에 보태 써라. 집안일은 걱정 말고.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삼촌의 단호한 눈빛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삼촌이 가진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오토바이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아내는 팔뚝뼈가 부러져 깁스를 해야 하며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2달은 걸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사흘간 입원해 있는 동안 삼촌은 집에서 새 아이를 도맡아 돌보셨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은 물론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큰애들 공부까지 봐주셨습니다. 이웃들도 딱한 사정을 알고는 반찬거리를 가져다주며 저희를 도왔습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집은 일손 하나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리해 놓으신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은 아내의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닭죽까지 쑤어 놓으셨습니다. 삼촌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희 부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돼지우리였습니다. 10마리가 넘는 돼지들에게 하루 2번씩 사료를 끓여 먹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고된 막노일을 마치고 돌아와 무거운 사료통을 나르는 일은 저를 거의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사료통을 휘젓고 있을 때 삼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민준아, 그만두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이건 힘들고 더러운 일이에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산다. 내 힘을 이런 데다 다 쓰면 어떡하느냐.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 밥만 축내고 있는데 이 정도 일도 못 거들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삼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하게 사료를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사료통 옆에선 삼촌의 앙상한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삼촌은 저희 집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인 돼지 먹이 주는 일을 도맡으셨습니다. 늘 단정하던 삼촌의 옷은 늘 사료로 얼룩졌고 차를 따르던 고운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삼촌은 전보다 더 밝아 보이셨습니다. 말씀도 많아지셨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셨죠. 노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유용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삼촌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조용한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아내의 팔이 부러져온 가족이 힘들어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3년 저희 큰아들 준호가 25이 되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맑고 화창한 가을날에 열렸습니다. 10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마을은 꽤 번듯해졌고 흙먼지 날리던 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었습니다. 저희 집 역시 더 이상 낡은 흙집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돼지를 팔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튼튼한 시멘트 집을 지었습니다. 제 삶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일용직을 전전하지 않고 정식 건설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는 농사와 돼지 키우는 일 외에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오가는 하객들을 보며 저는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이 아름다운 신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교대에 진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엄마를 따라 울던 막내 녀석은 형만큼 키가 큰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어느덧 72이 되신 삼촌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셨습니다. 아내가 사들인 새 옷을 입고 집안 어르신들이 앉는 상석에 앉아 계셨죠.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10년 전의 외롭고 과묵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삼촌은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이자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척 아이들이 삼촌 주위를 맴돌았고 삼촌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탕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촌은 아내가 회복된 후에도 쉬지 않고 텃밭과 화초를 가꾸셨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아이들의 진로부터 결혼 문제까지 저희 부부는 늘 삼촌과 상의했습니다. 삼촌의 지혜로운 조언은 늘 저희에게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서 기쁘게 웃고 계신 삼촌을 보며 저는 10년 전 아내와 했던 결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집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삼촌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1년간 직접 담그신 매실주를 2잔 따랐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 뒤 삼촌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랑 세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삼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나는 지금처럼 가난하지 않았단다, 민준아. 꽤 큰 목재소를 운영했고 직원도 수십 명이나 거느렸지. 내 숙모는 참 곱고 착한 여자였다. 우리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성진이었어.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 삼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삼촌은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화려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하고 예뻤던 아들 성진이가 가족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는 이야기도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진이가 10살 되던 해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꾸 열이 올랐지. 병원에서는 그저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아이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의사는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집이며 땅이며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팔아서 아이 치료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더구나. 삼촌의 눈에서 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화학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지.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분은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고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강물에 몸을 던져 남편과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어. 삼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끔찍한 비극은 삼촌에게서 가족과 재산 그리고 살아갈 의미까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삼촌은 텅 빈 집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은 목재소마저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들고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과 자빌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차마 아내와 아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아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삼촌을 초라하고 고단한 노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 삼촌은 비로소 지쳤다고 느꼈습니다. 따뜻한 집과 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다른 친척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삼촌이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삼촌을 외면하고 요양원으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친척의 정이라는 게 참 얄팍하더구나. 삼촌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인 저였습니다. 네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약 너마저 나를 거절했다면 그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려 했다. 삼촌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도 삼촌 집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을 구원해 준 거야. 지난 20년은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너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저는 삼촌의 앙상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삼촌을 모시는 건 조카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삼촌을 모실 겁니다. 그날 밤 삼촌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삼촌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모두 들려주었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니. 그걸 모르고 처음엔 제가 속 좁게 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내는 그날 이후 삼촌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살뜰히 모셨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귀한 손자를 안겨주었고 아이의 이름은 평안하라는 의미로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증손자가 태어난 후 삼촌은 몰라보게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상처가 귀여운 증손자를 통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삼촌의 하루는 증손자 안이를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가르치고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하부지라고 불렀을 때 삼촌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를 위한 작은 그네가 생겼고 텃밭에는 아이가 먹을 과일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작은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평화로운 풍경은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저희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여든을 바라보는 삼촌의 건강이었습니다. 저희는 삼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두가 집에 머무는 동안 저희 가족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쳤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삼촌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한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한 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삼촌은 82이 되셨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고 기억력도 흐려지셨습니다. 저희는 삼촌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온 가족이 삼촌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삼촌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희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 20년이 정말 행복했다. 고맙다. 부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거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그것이 삼촌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은 평화로운 낮잠에 드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평생의 그리움이었던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슬픔이 채가 쉬지 않은 저희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년 전 삼촌을 매정하게 내쳤던 사촌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지르르한 차를 타고 와서는 거짓 슬픔을 연기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삼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바빠서 이제야 왔다. 그들은 삼촌의 영정 앞에서 대충 절을 몇 번 하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듣자 하니 작은 삼촌이 옛날에 부자였다던데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조카인데 권리가 있지. 너 혼자 다 차지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들의 뻔뻔한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촌은 20년 전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남기신 재산 같은 건 없습니다. 제 말에 사촌 형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도 없는데 20년을 모셨다고?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뭔가 있으니 그랬겠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이 일자 겁을 먹은 증손자 아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의 침대 밑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 낡은 가방 찾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아이의 말에 모든 시선이 삼촌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촌 형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거봐, 저기 있었잖아. 어서 가져와.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저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들에게 삼촌의 낡은 가죽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마루에 놓이자 사촌 형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가방의 낡은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방 안에는 금은보화나 돈다발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삼촌이 평생 입으셨던 낡고 빛바랜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빛, 면도기 같은 소지품과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젊은 시절 결혼 사진, 그리고 아들 성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촌 형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저는 편지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삼촌의 반듯하지만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와 아가, 그리고 손주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나 내 아내와 아들에게로 갔을 게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20년 전 갈 곳 없던 늙은이를 거두어주고 가족으로 품어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너희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안다. 땀 흘려 일하는 민준이의 뒷모습과 살림 걱정에 한숨 짓던 아가의 밤들을 내가 가진 돈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은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돈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가 없는 진정한 가족의 정을 받고 싶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삼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준아, 너는 참 좋은 조카였다. 선이야, 너는 친딸보다 더한 효부였다. 너희가 끓여준 따뜻한 죽 한 그릇, 꿰매준 낡은 옷 한 벌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게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에 대해 말하마. 옛날 목재소를 팔고 남은 돈이 있었다. 평생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니 이 돈 전부를 너희 부부에게 남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너희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다. 부디 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편지가 끝나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촌 형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통장 얘기를 하셨어요. 가방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 낡은 안감을 뜯어내자 기름 종이에 쌓인 낡은 통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5억 원, 이자와 함께라면 지금은 훨씬 더 큰 금액이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사촌 형들의 눈이 다시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이건 우리도 지분이 있어. 법적으로.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웃 어른들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법. 2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법을 따져. 이 돈은 민준이 부부가 삼촌을 극진히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이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동네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편지에 담긴 명백한 진실 앞에 사촌 형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통장과 편지를 다시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돈보다 더 큰 유산은 바로 삼촌이 남기신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삼촌은 당신의 마지막 20년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은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